전국 산악인들이 한 번쯤은 꼭 거쳐간다는 서울 종로가 아웃도어 거리. 이곳에서 오늘의 제주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강태선 회장입니다. 사뭇 평범해 보이는 이 아웃도어 매장에 제주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이 굉장히 특별한 옷이라고 들었어요. 예. 어떤 옷이죠? 이 플라스틱을 녹여갖고 실을 짜서 그것을 만든 옷이 바로 이 폴라텍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 2050년이 되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우린 매일 84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도 정작 대다수의 기업들은 외국에서 재활용 처리를 마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그것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싹 해서 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 회사에서 국내 플라스틱 병 갖고 옷을 만들다. 생수병이 옷이 되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국내에서 등산 장비와 아웃도어 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국산 등산 장비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강태선 회장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국내 아웃도어 역사는 그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는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의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와 있는 이 군산은 우리 초등학교 때 거의 소풍 못 한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잡고 이게 예래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문중학교 갔죠. 예. 중문중학교는 예래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약 한 4km 정도 됩니다. 그걸 다 걸어 다녔죠. 고등학교는 이제 오영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좀 큰 꿈이 있었죠. 그때도. 그래서 이제 당시 유학을 간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거리가 멀었던 오연고등학교. 남달리 큰 꿈이 있었던 강 회장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떤 경제적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부모가 해주겠지 이런 안연 생각을 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서울을 한번 갔다 와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도저히 갈 수 없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꿈과 대학 진학을 접어야 했던 시절. (50여 년이) 흘렀음에도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이제 대학은 포기하고 이제 직장에 가자. 그래서 취직을 했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유일한 위안이 돼준 건 바로 한라산이었습니다. 그가 산에 인생을 바치게 된 것은 아마 그때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산은 언제나 그를 예상치 못한 방향, 그러나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에가 그렇게 산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관악산 뭐 이런 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라산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서울은 그렇게 산이 많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었 찰나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 가보니까 산도 많고 서울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른 세계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좋다. 서울에 있는 산에 한번 보거나 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던 그 다음에 설계를 하자 해서 서울 가는데
서울 가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 오는 걸 깜빡 잊어먹고 못 와서 오늘까지 서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맨 처음 제주를 떠나 육지로 가게 된 이유는 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가장 빨리 느껴지고 힘든 만큼 기쁨과 보람을 보상해주는 산에 그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대산 정상만 10번, 설악산 대청봉은 20번 넘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악인이었던 그가 오늘날 굴지의 아웃도어 브랜드 수장이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 종로 5가 1960년대부터 등산 골목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당시엔 등산 장비 시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등산 장비가 필요한 사람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수입 등산 장비는 사치품으로 분류해 높은 관세를 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등산 장비라고 해봤자 미군이 야전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을 개조해 만든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등산객들은 군용 반합으로 밥을 짓고 군복을 입고서 산을 올랐습니다. 상경에 한창 산에 빠져 살던 강태선 회장. 어느 순간부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산에 다니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 장비예요. 군 장비밖에 없어요. 군 장비를 우리가 지고 다니고 개조해서 다녔는데 그때 이 배낭을 지고 다니는데 며칠 지고 다니니까 굉장히 등이 아프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갖고 야 나도 이 배낭 하나만큼은 좀 편안하게 만들고 지고 다녀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종합시장 가서 원단을 사다가 내가 지고 다닌 군 배낭을 맨도로 뜯어갖고 수선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꼬매달라 그랬어요. 꼬매서 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고 다니니까 좀 불편해. 또 와서 뜯어갖고 또 3번 뜯어고치니까 편안한 거예요. 자주 산을 오르다 보니 느껴진 배낭의 불편함. 원단을 고르는 일부터 배낭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이 강태선 회장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접한 주변 산악인들 사이에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모님께 10만 원을 빌려 배낭 40개를 만들자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당시 판매한 첫 제품입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디자인된 것은 물론 이전까지 회색빛 일색이던 등산 장비에 고운 색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배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때 당시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나이롱 섬유로 처음 만든 거예요. 개발한 게. 이 나이롱이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방수도 잘 되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네. 네. 여기 뭐 후렘도 달고 이렇게 후렘. 지금 매도 뭐 지금 해도 네. 별로 하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튼튼하고 예. 예.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 동네 다니다가 여기 세평이 그때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어서 이걸 얻었죠. 우리 이모님한테 좀 차용해갖고. 산을 좀 더 편하게 오르고 싶어 만든 이 배낭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48년 전 불과 3평 크기의 등산 장비 업체가 이곳에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아웃도어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수천억 원대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처음부터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모에게 빌린 10만 원으로 만든 가방 40개가 금방 팔려 신이 난 것도 잠시. 판매 금액에 대한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폐업 위기가 몇 번이나 찾아오는 등 힘든 시절도 많았다는데요. 그의 지난 48년을 돌아보면 솟아있는 산맥만큼이나 고난과 시련이 굽이치며 떠오릅니다. 제주도 가서 보고 결혼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잘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관반 얻어서 우선 이제 생활하는데 우리 거래처에 이제 좀 지긋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봐 강 사장 당신 뭐 머리 똑똑한 줄 아니까 굉장히 멍청하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결혼식은 2번 해. 제주도 간 사람 없잖아. 거래처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피로연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피로? 여보 피로연하면 부지 받으면 그 돈 갖고 방 얻으면 되지. 뭐 그 고생하냐.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초청장 써갖고 피로연을 했지. 피로연 갈비탕만 먹어라. 그래갖고 피로연하고 남은 돈이 50만 원이야. 어이구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서 50만 원 갖고 20만 원 갖고 이제 방 얻고 30만 원 운영 자금으로 또 그러면서 그때 공장을 좀 키웠죠. 네. 결혼식 축의금을 종잣돈 삼아 다시 사업을 일으킨 강태선 회장. 80년대가 시작되자 등산장비 산업은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통행금지까지 없어지면서 무박 산행이 생긴 거 무박. 그전에는 전부 가면은 통행금지 있어서 1박 2일이었어요. 무박 산행이 엄청나게 성황돼서 80대 초가 이제 굉장히 성업하면서 재벌들이 다 아웃도어 브랜드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이 있으면서 스포츠로 다 가버리고 진짜 제가 독식했죠. 그때 80년대 엄청나게 재미 좋았어요. 온 산이 빽빽할 정도로 절정에 이른 등산 열풍.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환경오염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립공원 내 야영 취사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련 업계의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선 회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끝나니까 이왕 끝날 때 히말라야나 한번 가보자. 왜 그 생각하냐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히말라야 8,000m 원정 가는 친구는 이 장비를 저 손 안 걸친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정 대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회사 와서 알바해서 그 알바 왜 하느냐? 장비 훔치려 온 거야. 나도 알아. 그러면 너 몇 개 훔쳤냐? 이렇게 농담할 정도니까. 그런데 장비가 너무 많이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원정 가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요. 내가 직접 한번 가보자. 정말 그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한지 처음에 위로 삼아 가는 거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가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앞으로 장비업을 한다면 정말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걸 확인도 해볼 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가게 됐고 포기 직전 찾아간 히말라야.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일으킬 원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히말라야 등반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고 무려 50번 넘게 등정해 8,000m 이상 14주화를 모두 올랐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는 마음으로 내려오지만 1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다시 짐을 챙기게 된다는 히말라야. 극한의 환경을 경험하면서 등산 장비의 존재 이유는 산악인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래서 아웃도어 의류는 저는 장비라고 해요. 옷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살아남는 것이다 이게요. 등반의 최고의 기술은 살아남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의류다. 또 한국 브랜드로서의 글로벌화된 브랜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섬유 국가인데 섬유 패션 브랜드로서 해외 진출한 게 그렇게 없어요. 전 세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또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올라간 히말라야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잊었어요. 길을 잊어서 한참 헤매는데 동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야크예요. 좀 살았구나. 왜? 이 동물이 살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야크를 따라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텐트가 보이고 우리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히말라야 4,000m 이상 고지대에 서식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야크. 지금은 익히 알려진 브랜드 이름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이후 기업의 주 종목을 등산 장비에서 아웃도어 의류로 전환한 강태선 회장.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외국 아웃도어 브랜드가 국내에 상륙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음에도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15%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20여 개국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에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 매장을 약 170여 개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M세대를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진지하고 매서운 눈빛의 강태선 회장이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홍보 마케팅 회의가 한창인데요. 친환경 재생 섬유로 만든 옷을 고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재활용된 페트병을 활용한다라는 걸 임팩트 있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매장에서 저 영상을 틀기에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서 그 페트병이 국내 페트병이에요. 해외에서 침을 수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어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난 바람직하다. 더 이상 재생 섬유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렴한 수입 폐플라스틱 칩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의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강태선 회장. 이에 국내 최초 KR-PET 재생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의류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만 생각해서는 쉽게 하지 못할 일인 듯한데요. 저는요 아직도 이게 옷이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 플라스틱 전에는 우리 생활용품이 종이였어요. 종이.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산입 훼손된다. 그러면 종이 사용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뭘 갖고 하느냐. 이 플라스틱을 연구해낸 거예요. 지금 한 5, 60년 지나고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삶에 해가 오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모든 환경을 파괴되는 게 이 플라스틱이고. 그렇다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떻게 옷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걸까? 우선 각지에서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옵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생 가능하지만 옷을 만드는 재료는 투명 페트병에서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페트병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순 뒤 물에 담그게 되는데요. 이때 아래로 가라앉는 순도 높은 플라스틱만 골라내 여러 번 세척해 줍니다. 이후 다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생 섬유의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플레이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기계를 개발했어요. 네네네. 딱 열려요. 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갈아지잖아요. 딱 아. 갈아져요. 이렇게 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분리한 것이 부피가 크지 않아요. 네네네. 이거에 집어넣으면 분리수거할 필요 없고 쓰레기 하지장에 갈 필요 없고 이거만 넣으면 한 방에 갈아서 바로 이 칩 만드는 공장으로 갑니다. 요 만드는 공장으로. 예, 이게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게. 플레이크를 260도의 고온으로 녹이고 압축한 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 칩입니다.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칩을 녹여 가늘게 실처럼 뽑아내면 이렇게 재생 섬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태선 회장이 발벗고 나서기 전까지는 이 플라스틱 칩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쓰레기는 외국 거고 옷은 친환경이야. 친환경이 굉장히 맞죠? 아이러니한데요. 예, 예. 수입하는 게 가격이 싸니까 여태까지 이거 해왔는데 수거하기도 힘들고 또 국민들이 동참해 줘야 돼.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만 기업체들하고 손잡아서 이거 만들어서 2년 전부터
성공하기 시작해서 쓰임을 잃고 땅에 묻힐 뻔한 페트병이 재생섬유로 변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티셔츠나 재킷, 바지, 그리고 충전용 솜 등 목적에 따라 섬유의 두께나 질감을 달리해 기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만져가 보세요. 별게 다 있어요 이거. 네. 자. 어떻게 이렇게 한 재료에서 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촉감 네. 이런 재질의 천들이 나올 수 있는지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다 다르네요. 예. 신축성도 다 다르고. 예. 요 실만 하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직죽에 이제 스판텍스를 섞은다든지, 이 옥수수 아. 실을 섞어서 기능성을 만든다든지, 네네네네. 이 고아텍스 라미네팅 입어서 고아텍스 방수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성을 또 저희들이 노하우죠. 이게. 투명 페트병만 선별해 친환경 의류를 만든다면 나머지 유색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의류 이외에도 다양한 재생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든다는 게 여전한 걸림돌. 국민들의 동참과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석유로 섬유를 빨면 키로당 80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1kg 만들어내는 건 비용으로 1,500원이 들어요. 그 2배잖아요. 두 배네요. 그렇지만 이 쓰레기를 생각한다면 1,500원도 그리 비싼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윤을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기업에서 이렇듯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소재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찾아갔던 아웃도어 박람회에서의 일화입니다. 11년도에 제가 유럽 진출하려고 독일 미넨에 있는 ISPO 익스포라는 박람회에 갔는데 한국 브랜드 무시하면서도 그 중에 한 분이 이 아시아 브랜드가 유럽에 와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 바꿀 게 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2013년도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쫓아다니면서 보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친환경 경영 행보. 지난 7월까지 이 기업이 재활용한 국내 페트병 수는 무려 1,720만 개. 그로 인해 환경부와 여러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며 국내 페트병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환경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유럽 기자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그 제품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가면 쓰레기가 많다. 그 쓰레기 중에 한국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이 히말라야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되겠다. 전 세계 산악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히말라야. 산악인들의 수만큼이나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우리 눈에 띄는 건 바로 한글이 적힌 쓰레기들. 오직 한국산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몇 번이고 몸을 실었습니다. 2013년 시작된 클린 마운틴 프로젝트는 국내외 다른 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업은 이제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런 거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는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아마 기업이 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틉니다. 예. 그 밖에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학교들을 새로 지어주는 학교 재건 공사를 하기도 하고 국내 황사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국 네이먼고 쿠부치 사막에 찾아가 나무를 심고 생태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산이 좋아 등산 장비에 관심을 가졌고 48년이 지난 오늘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일궈낸 강태선 회장.
산을 좋아하고 산에 인생을 바치게 된 것은 다 그가 제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이래 쭉 지난 여름에 제주도 올레길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 425km, 26소를 돌아보니까 제주도가 더 아름다운 걸 느꼈어요. 전 세계 제가 한 80개 정도의 나라가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주도 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제주도 오지? 제주도 볼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다녀보니까 야, 제주도는 진짜 하늘이 낳은 우리 보배국,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정말 행복을 준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후세에 욕먹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운 팔아리 한라산이라는 강태선 회장. 그는 제주에 관한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요. 제주도 여러 삼촌들과 조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삼촌들 쇠차질에 다니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관광객을 다 보존해서 서비스를 생각하십시오. 어이 조카, 요즘 새로운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라 무슨 감투 다 서성게. 그럴 때일수록 쿨하게 화합과 나도 제주도지만은 좀 열렸으면 좋겠다. 마음을 확 열어서 육지 사람 오면 친구같이 또 삼촌같이 또 조카같이 잘 더덕여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구나. 기억하지? 가슴속에 한라산을 품은 제주 사람 강태선. 앞으로 그가 오를 새로운 산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